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지만 레이블데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휴일이고요. 근데 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죠? 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 항상 뭔가 설레이고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새로운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최대한 근데 어제 탄수화물 식단하고 디톡스 데이를 가져서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최대한 잘 보내보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연이 준 성공 열쇠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밥 프로크터님의 책을 읽고 있고 이게 좀 옛날 오래된 버전인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아침에 또 본 동기부여 영상이 에드 말레 님의 또 책을 지금 서재에 서재에 담아놔서 지금 너무 한번 읽고 싶은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한번 볼게요. 자, 어제 읽었던 부분이어서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기도란 무엇일까요? 내가 기도한다. 예전에는 막 말로 하는 거 내가 계속 말로 내뱉으면서 그것이 내 생각과 의식적인 생각에 우선 각인이 되고 무의식으로 넘어가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밥 프로크터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에머슨이죠. The Sense of Getting Rich.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거는 그것이 아니라 내 매 순간을 이미 이룬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서 그렇죠? 그래서 기도란 무엇일까요? 무릎을 꿇고 신이시여 도와주소서라고 간청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정말 힘들 때. 근데 그때는 되게 중요한 거. 제가 그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냥 심적으로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었는데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저를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느끼는 거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나는 항상 신과 천사로부터 보호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모두 설계된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일까요? 무릎을 꿇고 신이시여 도와주소서 라고 간청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만들어내는 소음에 가깝습니다. 기도는 영혼과 형체를 이어주는 행위입니다. 나의 영혼과 형체를 이어주는 행위다. 우리는 비물질적 에너지를 활용해서 물질적인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에너지 공급원은 바로 무한한 우주입니다. 저는 이 공급원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무한한 우주. 항상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사실 꿈꾸는 게 이게 과연 될까라고 했을 때 우주에 빗대어 보면 티끌만 하다라는 거. 그리고 광활한 그 우주를 생각하면 나에게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고뇌와 고통도 없긴 하지만 고뇌와 고통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이 즐거우니까 이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흠모하는 나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 내가 조금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그거는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동바동할 필요 없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다. 네, 그래서 에너지 공급원은 바로 무한한 우주입니다. 저는 이 공급원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에너지 공급원은 바로 무한한 우주다. 에너지 공급원은 바로 무한한 우주이다. 저는 이 공급원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이라고 부르건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이 무한한 우주와 하나가 될 때까지 의식 수준을 높이면 우주가 제공하는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종교에 따라 신을 부르는 이름은 각기 다르고 교리도 다릅니다. 하지만 오랜 종교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언젠가는 신과 하나가 되리라는 약속을 내걸고 신자들이 거기에 감정을 이입한다는 것입니다. 신이 주신 법칙에 따라 행동하면 집채만한 파도를 가르고 산을 움직이며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레이머드 호드웰은 번영의 법칙을 따르는 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언제나 성공뿐이다. 자연은 실패를 모른다. 자연은 실패를 계획하지 않는다. 온갖 형태와 온갖 방법으로 성공을 만들어낸다. 가장 완벽하고 좋은 조건으로 성공하려면 자연을 모델로 삼고 자연에 있는 방법을 모방해야 한다. 자연의 원리와 법칙에서 성공 비결을 찾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계절은 찾아오고 또 겨울이 지나면 봄에는 꽃이 피고 이 모든 것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너무 애쓰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될 거라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비롯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영혼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의 표현이다. 우리의 영혼이 우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도 유의하세요. 영혼의 표현이다. 우주의 만물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우주의 법칙을 따라야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도 우주의 법칙을 따라야 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홀리웨이의 말처럼 우리는 자연을 모방해야 합니다. 우주는 질서정연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없다. 계획되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건과 같고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서 이하영님의 가르침에서는 인생은 우연이다. 어떻게 보면 우연일 수도 있고 우연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또 하나로 정의한다는 것도 그쵸?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없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이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그때는 너무 슬프고 괴로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늘이 나를 도와준 일이었구나. 하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전 그걸 느끼거든요. 그때 그 일이 그 상황에서는 너무 힘들었는데 천운이었구나. 내 인생을 살면서 몇 번 찾아오는 천운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네, 그래서 우주는 질서정연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이미지를 심으면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하고 이 힘이 우리 인생의 성취를 결정합니다. 너무 좋네요. 우주는 질서정연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이미지를 심으면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하고
이 힘이 우리 인생의 성취를 결정합니다. 지금 제가 어렴풋이 시작했던 제 아이디어도 뭔가 매일 마음속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매일 그게 내가 독서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잊혀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실천에 옮기려고 하니까 방법이 생겨요. 방법이 생기고 그 길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같은 게 진짜 신기한 것 같긴 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크게 와닿네요. 우리가 마음에 이미지를 심으면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하고 이 힘이 우리 인생의 성취를 결정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긍정적인 이미지만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똑같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진짜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막 그 싫어하는 걸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럼 꼭 그 일이 발생해요. 그 사람 진짜 안 만나고 싶다. 이런 쓸데없는 그 생각을 하면 꼭 그 사람을 만나요. 저는 진짜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들, 이런 논리들이 다 실제로 펼쳐진다는 거 경험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미지 공유해서 이 부분은 독서노트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원하는 모든 것은 이 우주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원하는 이 모든 것이 이 우주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그 대상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관건입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끌어당긴 것입니다. 내가 끌어당겼구나. 내 삶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내가 끌어당겼구나. 그렇구나. 그러므로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이 어떠하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에 의식을 집중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쵸?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은 끌어당긴 것, 내가 끌어당긴 것이다. 아이고, 죄송해요. 벤다이어그램 나왔네? 요즘에 학교 수업에서 벤다이어그램 너무 많이 그려가지고 진짜 오늘 중요한 거 내 삶에 있는 지금 현재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끌어당긴 것이다. 내가 끌어당긴 것이다. 근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끌어당겼을까? 참 모르겠어요. 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사람을 끌어당겼는지. 오케이, 시각화와 마인드의 원리. 시각화, visualization and mind, mindset의 원리. 마인드 이야기. 만약 제가 세미나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 안의 가구 배치를 바꾸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절대 대화를 나누지 말라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구를 옮겨야 하는데 다들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겁니다. 결국은 누군가 참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겠죠.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도 모르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가구 배치를 바꾸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바디랭귀지로 하면 되지 않나요? 이걸 저쪽으로 옮기자? 대화를 하지 말라고 하면? 아이고 팔이 왜 아프죠? 오늘
하체 운동만 해야겠어요. 모르겠어요. 밥 선생님에게 물어보죠. 이제 다들 이런처럼 말을 할 겁니다. 그냥 선생님한테 물어봅시다. 선생님이 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아니 왜 말을 하시냐고요. 말을 안 하니까 바디 랭귀지로 충분히 손짓으로 서로서로 소통을 할 수 있을 텐데 가구를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아무도 머릿속에 큰 그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주도해서 이렇게 손짓으로 할 때 그걸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림이 있으면 처음에는 혼란스러워도 곧 질서를 찾게 됩니다. 혼란을 빚기 이전보다 더 질서정연하게 가구를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나서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구를 배치하면 되는지 설명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쪽을 세미나실의 정면으로 삼을 겁니다. 이쪽을 보도록 가구를 배치하세요. 단 몇 초 만에 실내는 질서를 되찾을 겁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모든 사람이 머릿속에 똑같은 그림을 갖고 일으킵니다. 모든 사람이 머릿속에 똑같은 그림을 갖고 일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을 때 머릿속에 정확한 그림을 떠올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나요?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려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누구와 소통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이나 보며 문제를 잊으려고 합니다. 이미지는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인간은 이미지로 생각합니다. 만약 집이나 자동차 혹은 집에 있는 가구를 떠올려 보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선명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문제는 다른 사물과는 달리 마인드는 이미지로 그리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마인드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모양새가 없기 때문에 마인드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도 어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마인드에 관해 물어보면 대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마인드라는 걸 내가 시각적으로 원하는 걸 사진으로 옮겨다가 다 붙이고 거기에 넣고 어떤 옷을 입고 그때 그 마음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했던 것 같아요. 이미지화 했던 것 같아요. 심상하죠? 그 집에서 나오는 거, 산책하는 거, 차를 몰고 드라이브에서 나오는 그 차고를 사용하는 모습, 계단에서 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정말 공기 좋은 나무 밑에서 책을 읽는 모습, 새소리, 공기소리, 그리고 재즈 음악을 들으면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신선한 공기를 맞으면서 커피 마시며 책을 읽는 모습. 당신의 마인드는 무슨 색인가요? 여러 가지 색일 겁니다. 당신의 마인드 크기는 어떤가요? 큰가요? 아니면 작은가요? 현실과 똑같아요.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렸거든요.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어요. 당신의 마인드는 무슨 색인가요? 그 그림의 색깔과 똑같죠? 당신의 마인드는 큰가요? 예, 큽니다. 그렇군요. 색은 어떤가요? 온갖 색이 다 있죠. 마인드가 크다고 했는데 얼마나 큰가요? 그냥 커요. 내 마인드는 현실과 똑같은 크기인데요. 마인드라고 했을 때 떠올릴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마인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마인드를 배우기도 가르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1934년 서먼 플리트 박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인드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마인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좀 딕션 좋게 좀 할 수 없을까요, 제가? 좀 약간 영어 발음이다 보니까 흘려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이 그림으로 마인드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다음에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그린 단순한 그림 같지만 이것은 제가 지금껏 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그림입니다. 오케이, 마인드이고 신체다. 마인드가 크고 신체가 작네요. 그쵸? 마인드는 의식체계가 있고 잠재의식.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보고 듣고 말하고 맛보고 만지는 것이 의식이고 잠재의식의 힘이 더 큰데 저는 여기에서 잠재의식을 80%를 채우고 의식체계를 20%를 채우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마인드를 자세히 들여다본 것입니다. 사람은 신체와 마인드를 갖고 있고 마인드는 의식과 잠재의식으로는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감각 기능이 있기에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오감을 이용해 살아가도록 배웠습니다.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내 말 좀 들어. 이것 좀 봐. 맛이 이상하지 않니? 아이들은 작은 안테나처럼 외부에서 일어나는 온갖 것에 정신을 뺏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은행 계좌, 잔액,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과 생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각이나 평판에 지배당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의존하는 감각은 전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이다. 그치? 무서워요. 우리는 은행 계좌 잔액,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과 생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각이나 평판에 지배당한다. 계좌 잔액? 충분해. 말과 생각,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생각,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각이나 평판, 여기서는 벗어났어요. 내가 하는 말과 생각이 중요하고 내가 나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과 평판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저는 제 자신을 성찰하고 좀 개선해서 성장하죠, 항상. 그래서 이 감각 요소 때문에 공경에 처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케이. 이 감각 정보는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감각 정보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렇다면 다음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식이란 우리가 지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적 요소들을 살펴볼까요? 지능이라고 부르는 거. 사람은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쵸?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은 나의 그릇만큼 볼 수 있다. 관점은 지적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지만 한때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진실이고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일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유연감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알고 있다라고 확정 짓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확정 지을 것은 하나도 없고 그것을 철학적으로 가지고 오면 아리스토텔레스님의 내가 아는 오직 한 가지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걸 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죠.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구는 언제나 둥글었어요. 지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쵸? 와우, 그쵸? 세상은 바뀌지 않았는데 보는 관점이 바뀌었을 뿐이다.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해 힘들게 지낼 때 제 안에는 분명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어째서 과거에는 그렇게 가난했나요? 돈을 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낸 거죠. 외부 세계가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자신이 지닌 관점이 곧 현실이 됩니다. 내가 지닌 관점이 곧 현실이 된다. 우리는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관점이 바꾸면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바뀝니다. 그쵸? 맞아요. 관점이 바뀐다는 거, 결국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체가 높아진다라는 것이고, 이게 왜 바꿀 수 있냐면, 내가 만약에 인생을 살 때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했을 때, 관점이 바뀐다는 건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 산의 길이 보이잖아요. 만약에 자꾸 이 관점 자체를 그 산의 바닥에서, 산에 처음 시작하는 그 바닥에서 바로 앞에 나무와 길만 본다면 이게 좁은 관점으로 인생을 사는 거고, 차라리 조금 더, 만약에 내가 지금 산을 정상에 올라가기 직전이라면 그 좁은 관점이 아니라 좀 넓은 관점으로 보기 위해 좀 한 몇 걸음 물러나서 산 전체를 보고, 그러니까 숲을 보는 거죠. 전체적인 길을 보고 올라가는 거. 이것이 관점을 바꾸는 것이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실제적으로 조금 더 산에 높이 올라갔을 때, 특히 정상에 올라갔을 때는 위에서 산 전체를 아래로 내다볼 수 있으니까 완전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이게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어제 탄수화물 식단만 했더니 오늘 내 휴일이 너무 좋네요. 참, 탄수화물 식단 이게 참 신기한 것 같긴 합니다. This is a reminder. Being in love with my Lee Jun Hoyobo. This is a reminder. Being in love with my Lee Jun Hoyobo. This is a reminder. Being in love with my Lee Jun Hoyobo. 그래서 저는 항상 관점의 전환을 강조해 왔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지금껏 해오던 똑같은 일도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제가 아이들 책을 읽으면 항상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 아이디어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네, 우선 여기까지 1차적으로 독서노트 해볼게요, 아이디님. 오늘도 독서한다고 너무 수고했어요.